제6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창당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공원동지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로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되느라고 3년이 되었습니다. 입주기업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완공과 함께 18개 사로 출범한 개성공단은 폐쇄하기 직전 입주기업이 123개사까지 늘어나며 남북교류협력에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건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사흘간의 평양 방문을 마친 뒤에 북측과의 협상이 쉽지 않게 진행되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협조를 강조하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 완화는 물론 남북협력 가속화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항상 말했듯이 한반도 평화는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부는 조국종을 버리고 차분히 대해야 한다는 말이 현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남북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차분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는 우선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에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였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커다란 경제적인 기회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는 32억 2,400만 달러, 북한은 3억 7,540만 달러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그 규모가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5천여 개 협력업체와 함께 유통업체, 판매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5, 6조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북한보다도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월 실업률이 4.5%로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1만 명에 그쳤고 실업자는 122만 명으로 2000 이후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생긴 고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우리의 경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와 국내에서 국론 통일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는 일에 또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재개는 이런 일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가 아니라 워마드 일대를 초강력 제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19금 사이트라는 것은
19세 이하만 금지하는 겁니다. 19세 이상은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런 19금 성인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훨씬 지금 수준에서도 강력합니다. 근데 이 수준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9금이 아니라 올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막아야 되지만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모두 막겠다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이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 개인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1984년 그 소설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를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건 광주의 자유와 인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가 임대료 줄이겠다고 뻥쳐놓고 또다시 상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것입니다. 정말 단세포 같습니다. 공시지가 올리면 이게 당연히 임대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료 잡겠다고 그랬으면 임대료 잡는 정책을 써야지 왜 임대료 올리는 정책을 이 시기에 쓰는 겁니까? 공시지가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정말 부적절합니다. 경제는 정부의 신호입니다. 이게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명확히 해야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 신호를 보고 멈춰야 될지 앞으로 가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란불 켰다가 바로 빨간불 들어오면 가란 말인지 뒤로 돌아가란 말인지 온 헷갈립니다. 이런 달짓자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물가만 치솟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올리는 폭도 너무 과격합니다. 많은 곳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평균 13%, 부산은 10% 올랐습니다. 물론 정부는 고가 토지 위주로 올린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형평성 때문에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 급격히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렸다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알바 청년들 피눈물 났습니다. 공시지가 급격 인상하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생매장하겠다는 겁니다. 제발 갈팡, 질팡 정부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비 3점이 올랐습니다. OECD 국가 36개국 중 30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적폐 청산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가 평가를 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순위가 오른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확하고 신뢰성을 가지며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통계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료 제공과 분석이 따라줘야 합니다. 정부가 설전에 내놓은 문재인 정부 600일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라는 홍보집을 보면 비교치는 낮게 달성치는 높게 그려놨습니다. OECD 국가 경제 성장률 비교, 기초연금 상승,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의 그래프를 아주 이상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내 것 무조건 크게, 남의 것은 작게 그리자고 작정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과치를 부각시키는 건데 뭐가 어떠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버젓이 이렇게 그리면 다른 기관이나 기업이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 것은 크게, 남의 것은 작게, 잣대를 달리하는 사회가 됩니다. 내로남불 사회가 됩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0만 명 늘어났다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작년 9월 분석한 것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40만 명 늘었는데 반이 주 40시간 이하의 미만의 단기,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 가입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용보험 가입이 고용의 질 개선과 같다는 말이 아니죠.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으니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청와대의 작은 그래프에서 시작됩니다. 정부의 정확한 통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투명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공무원이 국민에게 정확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부패 방지법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전화번호로 분담금 5천억 이상을 더 한국에 받아냈다는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는 국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그동안 왜 올리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우리 정부라면 저는 그들은 국가의 멱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기껏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상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는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권력을 위한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부실 수사를 일관해왔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2018년 7월 10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1층 쓰레기 더미에서 21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확보했고, 7월 16일에는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 창고 컨테이너에서 드루킹 및 댓글 조작팀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노트북 각종 서류 등을 찾아내 압수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한바탕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증거물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라고 하는 특검팀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 인사만 보냈다라고 마치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처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검찰 역시 지난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감히 칼을 들이대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계좌, 통신 기록 등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사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향후 재판과는 별개로 드루킹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비롯해서 금년 들어 경찰과 검찰의 본격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교될 거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경찰과 검찰이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듯이 드루킹 사건을 다루었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는 명약관화합니다.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이 결코 종착점이 될 수 없으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이 역사적 진실 규명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4%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드루킹, 즉 김동완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용통양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정책의 5만 2분 실행 세금 투하 정책에 계속 기대다가는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경제 빙하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실업자가 19년 만에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역시 전년 대비 19,000명의 증가에 그치며 고용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청 13일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 4천 명이 증가한 122만 4천 명으로 2000년 1월 실업자가 123만 2천 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이며 고용 상황 역시 전년 대비 19,000명 증가에 그친 상황입니다. 1월 취업자는 통상 매월 취업자 수 대비 증가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시즌2로 돌봄경제라는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 확대를 통해서 사회보장 서비스 향상이라는 명분을 걸고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신상입니다. 이 같은 정부 계산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계획의 골자는 GDP 대비 10.2%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을 2040년까지 OECD 평균인 19%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인 그리고 장애인,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계획은 결코 우리 경제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린 이런 처방이 얼마나 단기적이고 무의미하고 혈세 낭비만 초래하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민간 영역에서는 정부의 돌봄 경제에 밀려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19일 정부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와 정부의 돌봄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예, 정책부대표 제1회입니다. 해강 이호진 회장의 황제 복역과 사법부의 이호진 가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로부터 이호진의 변호인 접견 현황을 받았고 이에 따르면
해당 이호진 전 회장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후에 지난 1월 말까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32일의 수감 기간 동안 35차례, 1일 평균 1.1회, 평균 1.5시간의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일 평균 1.8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일 평균 1.9회에 비하면 다소 낮으나 변호인 접견이 여전히 기득권 세력의 휴식 시간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자기 방어권을 넘어 형제 복역으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유전무죄입니다. 이에 저는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수사 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 제보,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인 접견 등은 정당한 접견이 아니므로 변호인 접견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사법부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가족이 우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구속된 이후에 지금 5번의 재판을 거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대법원의 제3심에서 이호진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심사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심의한 후 그 대상이 되면 분리 선고해야 된다는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당시 대법원이 이호진 전 회장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은 안대희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정관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한 파기환송은 아닌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호진 전 회장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이 더 이상 특혜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어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고 사법 정의를 지키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호진 변호인단이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의 기부를 빌미로 형량을 낮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회사 돈으로 낮은 형량을 사려고 하는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공명 정대한 판결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추가로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법관의 추가 징계, 재판 배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부터 제가 줄기차게 언급한 내용이므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계속 법원의 운영을 검찰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해달라는 자료를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또 법원의 수사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법원이 또 한 번의 신뢰를 잃을까 우려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비유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재판청탁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엊그제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금절 특별위원회는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금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관계부처인 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업무보고와 함께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 또 현직 장애인 운동선수와 학계 전문가, 진로 지원 상담사,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장애인체육계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수 출신의 한 장애인은 정부 대책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의 대책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부분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 정책에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일원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장애 유형별 성폭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또 전문가 양성과 지원을 하고 성폭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처벌 대책뿐만이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토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간담회에서 이런 실질적인 대안이 토론이 되는 자리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준비 TF가 이날 간담회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듭된 참석 요청에도 인권위는 업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참석을 외면했습니다. 지난달 1월 22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 계획을 신속히 발표했던 인권위의 폐기는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준비 TF의 담당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일보다 기관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보고가 더 중요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권위가 간담회 자리를 마다하고 2월 25일 스포츠인권특별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은 귀를 막고 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대책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체육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외된 것 없이 체육계 성폭력 대책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찬회 때 우리가 많은 걸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민평당과의 통합은 더 이상 걸어가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꺼냈던 의원조차도 그 약속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토론회에서 정말 잉크가 말랐는데 어제 한 토론에서 다시 민평당과 통합을 거론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지도부의 하자로서 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당 지도부가 존재하고 또 의원총회가 있는데 거의 전 의원이 모여가지고 했던 약속을 유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신의를 깨자는 겁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넘어보다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날 경우에는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도 공개로 하겠습니다.